나는 무수리의 아들이다. 영조 출생 콤플렉스와 정통성. 나는 무수리의 아들이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영조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출생의 굴레. 미천한 신분의 어머니를 둔 왕자가 어떻게 정통성을 확립하고 조선 최장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권력과 사랑,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은 인간적 갈등을 그린 대서사시. 무수리 최 씨와 숙종의 운명적 만남. 숙종 28년 창덕궁 후원의 늦가을 전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연못가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 궁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무술이었습니다. 20살의 최 씨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또렷한 눈매와 단아한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가는 허리와 우아한 목선, 그리고 물에 젖은 치마가 드러내는 몸매의 곡선이 은은한 관능미를 풍겼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궁에 들어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녀의 맑은 성품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야, 오늘 대전마마께서 후원에 나오신다니 빨리 정리하거라. 상궁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씨는 재빨리 빨래를 정리하려 했지만 갑작스런 바람에 젖은 치마가 연못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강한 손이 그녀의 가는 허리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조심하시오. 낮고 깊은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스치자 최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 그리고 권위가 서린 목소리. 최 씨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숙종대왕이었습니다. 아이고. 최 씨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젖은 치마 때문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숙종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지며 최 씨의 부드러운 체온이 숙종에게 전해졌습니다. 숙종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드러나는 그녀의 실루엣, 당황해하며 붉어진 볼, 그리고 떨리는 입술이 묘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다친 데는 없어? 숙종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대전마마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최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떨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이 저고리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괜찮소 그런데. 숙종이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물방울이 맺힌 속눈썹, 촉촉한 입술, 그리고 떨리는 눈동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최 씨라고 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최 씨. 숙종은 그 이름을 되뇌며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함과 은은한 관능미가 그의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최 씨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숙종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스친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왕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마치 번개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요? 숙종이 그녀의 반응을 보며 더욱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충청도 서천이옵니다. 최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숙종의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한 눈빛, 넓은 어깨, 그리고 그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돼요? 숙종의 질문에 최 씨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애잔한 표정이 숙종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에는 애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붉은 노을이 최 씨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숙종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앞으로 궁에서 지내는데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알리시오. 숙종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마마. 최 씨가 깊이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숙종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린 단풍잎 하나가 최 씨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숙종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 단풍잎을 떼어내며 그녀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최 씨의 몸이 살짝 떨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뜨거운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떨리는 입술을 바라보며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최 씨는 그의 강렬한 눈빛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전마마. 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성을 차리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여인에 대한 뜨거운 욕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숙종은 어전에서 정사를 보면서도 자꾸만 최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 촉촉한 입술, 떨리는 몸짓,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꼈던 따뜻한 체온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 씨도 자신의 처소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과 임신의 발각. 그 첫 만남 이후 숙종은 자주 후원을 산책했습니다. 최 씨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후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달빛이 아름다운 밤에 숙종이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을 때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최 씨. 숙종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최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대전마마. 이 밤중에 어찌. 최 씨가 당황하며 절하려 했지만 숙종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그대도 잠이 오지 않나 보군. 숙종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 어찌된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아서.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종의 따뜻한 손길에 그녀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자꾸만 그대 생각이 나서. 숙종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최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왕이 자신을 생각해 주신다니요. 저도 그러합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은 그들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최 씨, 그대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오? 숙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분이면. 최 씨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하오? 최 씨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숙종의 얼굴이 더욱 근사해 보였습니다. 대전마마는 너무 높은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남자로 봐주시오. 숙종이 그녀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나도 그대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이오. 최 씨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마를 좋아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숙종이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최 씨는 눈을 감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숙종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앉아 최 씨는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숨결이 섞이며 밤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최 씨. 숙종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에 최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마. 최 씨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답했습니다. 숙종이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대자 최 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름다우시오. 정말 아름다워.
숙종이 그녀의 목과 어깨에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최 씨의 저고리가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렸고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어깨가 아름다웠습니다. 숙종은 그 부드러운 피부에 입술을 누르며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최 씨가 부끄러워하며 저고리를 다시 올리려 했지만 숙종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막았습니다. 그대가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싶소. 숙종이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최 씨가 숙종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뜨거운 숨결과 함께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마마, 최 씨가 그의 어깨를 움켜쥐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나도 그대가 너무 좋소. 숙종이 그녀를 더욱 깊이 품으며 답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절정을 맞은 후 두 사람은 꼭 안고 누워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 씨가 숙종의 품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대를 지키겠소. 숙종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연인군 탄생과 궁중의 시선.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궁중은 술렁였습니다. 무술이 출신의 최 씨가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숙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더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장희빈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도 미천한 출신에서 후궁이 되어 왕자까지 낳았는데 이제 또 다른 미천한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수리 따위가 감히. 장희빈이 이를 갈며 분개했습니다. 대전마마께서 어찌 저런 천한 것에게. 장희빈의 측근들도 동조했습니다. 희빈마마, 저 여자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경종 전하의 지위에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최 씨를 후궁으로 책봉하고 숙빈이라는 품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수리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대전마마, 신분이 미천한 소녀가 이런 은혜를. 숙빈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대는 내 아이의 어머니요. 당연한 일이오. 숙종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요. 임신 기간 동안 숙빌은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궁중의 다른 후궁들과 상궁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숙종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숙종 44년 9월 13일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숙종은 그 아이에게 연인군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숙종이 갓 태어난 아이를 안으며 감격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의젓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았네요. 숙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시선을 받으며 자라야 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궁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지만 많은 이들이 무수리의 아들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어찌 무수리 출신이 낳은 아이가 왕자라 할 수 있겠는가? 일부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혈통이 천하다. 저런 아이가 어찌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궁중 곳곳에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그런 말들을 일축했습니다. 연인군은 내 아들이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연인군이 자라면서 그의 총명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말을 하고 글을 익혔으며 무엇보다 예리한 관찰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5살이 된 연인군이 숙종에게 말했습니다. 숙종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벌써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다니요. 연인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고 조선의 왕자다. 하지만 다른 형님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연인군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숙빈이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연인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너는 소중한 아이란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키울 테니까. 하지만 연인군은 점점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갔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달리 자신만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어머니의 출신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연인군은 다른 왕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중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연인군은 무수리의 아들이라며? 한 왕자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거야. 혈통이 천하다니까. 다른 왕자가 맞장 붙였습니다. 연인군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고 그 모욕을 견뎠습니다. 그날 밤 연인군은 숙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는 무술이었나요? 숙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연인아. 어머니는 무술이 출신이다. 그럼 저는 정말 무술이의 아들인 거네요. 연인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빈이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인아,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어머니는 비록 미천한 출신이지만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날부터 연인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겠다. 성장하며 깨달은 출생의 굴레. 세월이 흘러 연인군은 15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왕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따라다녔습니다. 연인군의 학문 실력은 뛰어나지만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출신이 미천하니. 이런 말들이 연인군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그의 실력보다 출신을 먼저 봤습니다. 어느 날 연인군은 경종과 함께 어전에 나아가 숙종 앞에서 시를 짓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연인군이 지은 시는 경종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연인군의 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한 신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가 즉시 제지했습니다. 조심해서 말하게. 경종은 정통 왕자이시고 연인군은. 그 말을 들은 연인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도 경종에게는 정통성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에게는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인군은 숙빈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연인군이 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인아. 숙빈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은 제 출신만 봅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연인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숙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인아, 미안하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어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연인군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숙빈이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연인아, 들어라. 출신은 바꿀 수 없지만 너의 노력과 실력은 언젠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것을 믿는다. 정말 그럴까요? 연인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러려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숙빈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인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노력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궁중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갑자기 병을 얻어 위독해진 것입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당연히 경종이 왕위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연인군의 뛰어난 능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인군이 더 나은 왕이 될 것 같은데 몇몇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정통성이 없다. 연인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출신 때문에 제약을 받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경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연인군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출신이 아닌 실력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겠다. 왕위 계승과 정통성 확립을 위한 투쟁. 경종 4년 갑작스럽게 경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없던 경종의 뒤를 이어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영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일부 대신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통성이 없다.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다. 소론 세력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영조는 이런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과인이 비록 미천한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선왕의 혈통을 이은 정당한 후계자다. 영조가 신하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상처였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변명해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학문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정치개혁을 단행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과인은 출신이 미천하기에 백성들의 고통을 더 잘 안다. 영조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인의 장점이다. 영조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무수리 출신 어머니를 둔 덕분에 백성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탕평책을 실시하여 당파 싸움을 줄이고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을 진흥시켰습니다. 전하의 정치는 정말 훌륭합니다. 점차 신하들도 영조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무수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영조는 혼자서 어머니 숙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쓸쓸하게 서 있는 무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영조가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무수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연희가 상관없다. 너는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구나라고 하셨겠지요. 영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다. 출신 때문에 무시받지 않도록, 누구도 제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영조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영조, 출생 콤플렉스를 딛고 성군이 되다. 영조 제위 20년이 지나자 그의 치적은 조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훌륭해졌습니다. 탕평책으로 당파 갈등을 완화하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줄였으며 문치를 통해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전하는 정말 성군이십니다. 신하들이 진심으로 칭송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출생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사도세자를 대할 때 그 콤플렉스가 더욱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자는 정통 혈통이다. 나처럼 무수리의 아들이 아니다. 영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 더욱 완벽해야 한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자신이 받지 못했던 완벽한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교육시켰고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크게 꾸짖었고 다른 왕자들보다 몇 배나 많은 공부를 시켰습니다. 세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왕실의 위신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영조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 사도세자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모든 굴욕을 사도세자만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지나치게 강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 이것이 최선이라고 하는가? 영조가 화를 냈습니다. 네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는지 알기나 하느냐? 나는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멸시를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멸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이 더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에게만 이렇게 엄격하신가요? 사도세자가 괴로워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멸시를 받으며 살았는데 정통 혈통인 아들이 왜 불만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나와 다르다. 정통 혈통으로 태어났으니 더욱 완벽해야 한다. 영조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다. 하지만 사도세자에게는 그 엄함이 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할수록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요즘 이상합니다. 궁중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저 모양인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사도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하지만 영조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는가? 네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는지 알기나 하느냐? 부자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영조의 출생 콤플렉스가 아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이어지면서 사도세자는 점점 더 큰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아, 너만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완벽한 세자가 되어야 한다. 영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멸시를 너는 받지 않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사도세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대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점점 더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영조와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조 자신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영조가 혼자 고민했습니다. 분명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훗날 이 갈등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영조의 출생 콤플렉스가 불러온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조 대왕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무수리의 아들에서 조선 최장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끝없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한 영조.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깊은 상처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콤플렉스는 아들 사도세자와의 비극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자신이 받지 못했던 완벽한 정통성을 주고 싶었지만 그 과도한 기대가 오히려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과연 이 부자 간의 갈등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리고 그 비극 뒤에 숨겨진 영조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